직장인들의 노후 자금, 퇴직연금이 20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과 영세 사업장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의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이라는 큰 그림에 합의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합의가 갖는 구조적 의미와 해외 사례를 통한 발전 방향,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어, 퇴직금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다 원래는 열심히 일하면 퇴직금이 쌓이는 거죠. 예. 1년 월급에 한 달치 정도 월급이 쌓이거든요. 음. 그래서 30년 일했다. 그러면 현재 과거 퇴직금 기준으로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예. 곱하기 근속 연수 이렇게 해서 퇴직금이 쌓여서 나가고요. 예. 그다음에 DC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매년 한 달치 월급을 적립받아서 그걸 재직하는 기간 동안 쌓아서 퇴직할 때 받아 나가시기 때문에 종업 이 직장인들의 노후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예전에 직장을 다녔다가 그만두고 지금 프리랜서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퇴직금 예. 받아서 55세까지 가지고 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미 이제 받아가지고 일시불로 받아서 다 쓰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이게 노후 재원으로 축적이 되지 않는 문제도 음.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무화가 시행되는 거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특정 나이가 되면은 네. 이 돈으로 이제 매달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차이가 있는 네. 거죠.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가 퇴직금 제도였습니다. 퇴직금이란 거는 이제 열심히 일하면 퇴직금이 쌓이잖아요. 예. 그걸 퇴직 시점에 일시불로 누구나 다 받아가는 연금으로 받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퇴직 시점에 일시불로 받아가는 그거를 본인이 이제 퇴직해서 연금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걸 사업하거나 이럴 때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퇴직금이 노후 자금인데 일시불로 받아서 다 쓴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또 이게 막 정년 채우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좀 이제 놀다가 뭐 할까 좀 이거 직종을 비하는 게 아니라 치킨집이나 열까? 그래가지고 이제 네. 다 그 퇴직금을 다 부었다가 그렇죠. 망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런 그럼요. 악순환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악순환이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늘어난 거죠. 이게 퇴직금이라는 것이 사내에 적립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계정에 퇴직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 퇴직금이 당장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또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준일님의 퇴직금입니다라고 따로 명시해서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계정도 하나도 없이 다 망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회사가 망했으니까 월급은 못 받지만 예. 그동안 수십 년간 일해온 퇴직금은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사업주가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내에 적립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체불하거나 못 받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연금으로 써야 되는데 일시불로 다 이제 빼가가지고 소진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예. 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의무화하지 않았었죠. 사업장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니 예. 대기업이라든가 여유가 있는 데들은 다 지금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을 하고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사업장들은 퇴직금 자체도 쌓아놓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예.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실제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노사정 합의의 첫 번째 주제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 의무화한다. 네. 그러면은 네. 일시불로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네, 진짜 그러니까요. 돈이 급해요. 일시불로 네네. 받아야 된다. 네, 그건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이제 퇴직금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점점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시켜서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하겠다는 것인데 예.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 연금을 일시불로 못 찾는 건 아니에요.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내가 원하면 일시불로 다 찾아볼 수도 있고요. 예. 그걸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개인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것이고 예. 연금으로 받으면 국가가 세금을 할인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연금으로 받으면 되고 예. 당장 급전이 필요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이니까 일시금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이 있어서 예. 이번 노사정 합의문에
네, 일시금 받는 것과 연금 받는 거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굳이 넣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거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년 만에 바뀌었는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맞습니다. 하기에는 부담되고 사실은 영세 사업장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회사에 쌓아놓거나 급하면 퇴직금도 써서 막 돈 융통하고 그러다가 이거를 네네네. 한 번에 다 퇴직연금을 하려면 좀 못하죠.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네네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서 일단은 여유가 있는 사업장부터 옮기고요. 아마 지금 아직 합의문에는 명시가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조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역사와 지금 뭐 이 배경 설명을 좀 이제 여쭤본 거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뭐가 변하는지를 좀 여쭤볼게요. 네, 기금형 퇴직연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가 이미 2005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퇴직연금이 운용돼 왔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해 네네. 주시죠.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일단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예. 근데 퇴직연금 제도를 해서 사외에 적립을 하고, 그러니까 사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적립을 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재직 중에는 DB형과 DC형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예. 퇴직 후에는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도록 이런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좀 DB, 설명을 해 주세요. DC, 예. IRP 좀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재직 중에 있는 DB, DC는 뭐냐면 DB는 확정 급여형이라 그래서 이미 과거의 퇴직금 제도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퇴직 직전에 퇴직금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뭐 수익률 관리 이런 거 안 해도 퇴직할 때 일정한 퇴직금을 받아나갈 수 있는 거였죠. 예. 근데 이제 DC형은 뭐냐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겁니다. 종업원에게. 예. 그러면 내 퇴직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종업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원금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가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C형은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서 기여하는 금액, 들어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종업원이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이 직접 해야 되는 직접 거야? 운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네, 어. 내가 마치 우리 증권사에다가 뭐 펀드를 개설해서 사고 팔고 하듯이 예. 실제 내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서 올해 퇴직금 300만 원 들어왔네. 예. 300만 원 내가 이걸로 펀드를 살까 뭐 예금을 할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주식을 살 수도 있나요? 그럼? 주식은 안 됩니다. 주식은 안 예, 되고요. ETF까지는 되는데 개별 주식은 현재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과거의 DB형 원래 퇴직금 제도에서는 운용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고 열심히 일만 하면 퇴직금이 쌓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DC형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는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투자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방치를 해둔 거예요. 아. 그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예금 중심으로만 운영됩니다. 예.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은행 예금이 사실 뭐 2% 3%대 저금리를 꾸준히 우리가 유지해 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퇴직금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그렇죠. 뭐 이런 지금 내 퇴직금이 쌓여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가 지금 한 450조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DB형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한 85%가 예금에 묶여 있고요. 예. DC형 가입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그냥 예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쥐꼬리 수익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장인들이 꽤 많고 그분들이 노후에 퇴직연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 노후 자금의 가장 중요한 축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안 나고 있으니 정부에서 보기도 답답한 거죠 이제. 그죠? 어쨌든 노후에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연금이 부족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막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시행해 봤는데 잘 안 돼서 이번에 또 하나 도입하기로 한 게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예. 이 기금형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종업원이 각자 계약형으로 본인이 금융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펀드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아니라 기금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펀드로 모아서 국가가 혹은 정부가 일정한 기관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해주겠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이번에 노사정 합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기관은 정부가 일단 관리하는 거니까 네. 뭐 정부의 감시 감독 아래에 있는 거니까 어느 그러겠죠. 정도는 네. 믿을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민간에서 이제 선정된 사업자가 운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직접 대통령이 직접 그거 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럼요. 전문가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예. 실제로 지금 기금을 운용해서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푸른 씨앗이라는 예. 게 이미 있습니다. 푸른 씨앗이요. 예.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들은 퇴직연금을 도입을 해도 운용 자체를 할 줄 모르잖아요. 예. 종업원들도 뭐 10명, 20명인데 잘 모르시고 그래서 아예 그냥 기금으로 맡겨 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제도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푸른 씨앗이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8% 9%가 났어요. 대기업에 있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 운용자들은 2% 나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은 8% 9%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펀드나 뭐 ETF 이런 거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시장이 좋다든지 네. 뭐 이러면은 더 수익이 높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기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차피 내가 운용을 해봐야 내가 뭐 퇴직금 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가게 되면 5천억, 1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 기금으로 운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국민연금 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 한 1,000조 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지금 뭐 수익까지 합쳐서 거의 1,500조까지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450조면은 어쨌든 국민연금 다음으로 큰 손이 되는 거네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1,500조, 1,700조, 2,000조까지 갔다가 한 2040년이 지나면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이 점점점 이제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예. 반대로 퇴직연금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퇴직연금이 앞으로 점점 커질 텐데 이런 부분에 퇴직연금이 전부 은행 예금에만 묶여 있는 것이 국가 산업 발전에도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생산적인데 기업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되면은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요.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면은 그거는 개인한테도 좋고 네. 다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에게 계약형 제도로 맡겨서는 앞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잘 안 올라가겠다. 이거를 아예 그냥 기금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노사정 합의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주식시장 부양에 굉장히 네, 정상화 부양에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 퇴직연금에 좀 이제 정치적 용어를 쓸게요. 퇴직연금에 눈 뜨고 들여가지고 아, 네네. 은행에 잠자고 있는 거 이거를 네. 싹 끌어와가지고 지금 네. 주가를 올려보겠다. 네, 그래서 네. 정권의 치적으로 만들어보겠다. 뭐 이런 네.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네. 타당한 건가요?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의 기금화가 이제 시행이 되면 음.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450조가 어쨌든 뭐 다는 그렇죠.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그렇게 뉴스를 생산하다 보면 이게 뭐 정권의 치적이고 뭐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뭐 악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퇴직연금에 기금화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효과를 보려면 뭐 5년, 10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정권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자연적으로 퇴직연금에 있는 자산들이 은행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주식시장이 더 발전을 하게 될 거라는 건 자명한 거죠. 예. 다만 그것이 주식 부양이나 뭐 환율 방어를 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산업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도 20년 전부터 401k라는 퇴직연금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예. 그때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이 401k에 자동적으로 적립되고 그 401k 적립된 것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주식형 펀드로 운용을 하면서 미국의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 S&P들이 꾸준하게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우리나라도 뭐 서학개미 이런 거 들어보면서 주식 많이 하셨지만 그 예. 전부터 이미 나스닥이나 S&P는 이런 퇴직연금 자산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꼭 그 뒤를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분 퇴직연금 자산이라는 엄청난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큰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항상 우상향을 해왔어요. 네, 하지만은 특정 기간으로 보면은 뭐 하루에도 이렇게 맞습니다. 오락내락하고 네, 예를 들면 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막 이렇게 네, 출렁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특정 기간에 만약에 내 퇴직연금이 많이 몰려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을 보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그렇죠. 배제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금형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플러스가 나는 건 아니라 손실이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좀 운 나쁘게 고점에 내 퇴직금이 들어가서 예. 내가 퇴직금을 뺄 때는 저점이었다. 그럼 손실을 볼 수는 있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금형 지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기금형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또 합의를 못 박았어요. 예. 그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기금형을 할지 음. 개인적으로 계약형으로 지금과 똑같이 운영을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운용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운영해서 할 수도 있고 기금형에 맡길 수도 있고. 음. 다만 제가 이제 투자를 오래 상담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계약형으로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희일비해요. 아. 예, 뭐 오늘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갑자기 퇴직연금 계좌를 또 펼쳐보면 또 올랐잖아요. 예. 좋다가 또 내일 갑자기 또 폭락했다 그러면 갑자기 또 보고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또 우울했다가 이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래서 기금형으로 운영하게 되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수익률이 기금형이 더 잘 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나 예. 그래도 기금형에 운용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워렌 버핏 뺨치는 전문 투자가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 뭐 네. 이러면은 이제 개인이 직접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네요. 네, 뭐 어떤 전문가들이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정보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뒤처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면 조금 퇴직연금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언제부터 받아요? 퇴직연금이요. 예.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필요하면 55세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으로 개시한 이후에도 남은 금액은 또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60세, 70세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하는 제도는 퇴직 이후에 IRP로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은 기금형을 선택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번 이미 이제 특정 금융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또 이제 절세도 많이 되잖아요. 네, 세금 네, 네. 많이 깎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안 그거는? 됩니다. 그거 다 해지하고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 이거 안 돼요? 지금 기금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번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재직 중에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신 분들만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재직 중이신 분들, 예. 내 회사 퇴직금 통장에 DC형에 들어 있는 분들은 저는 기금형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지만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수령해서 이미 재직자가 아니신 분, 예.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불입한 돈, 요거는 현재로서는 기금형을 선택하기는 아직 좀 안 된다. 요거는 제도가 조금 더 개선되거나 또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뭐 이제 이미 많은 돈이 또 그런 금융회사에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네. 뭐 금액들이 좀 다 천차만별이니까 여러 가지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개편안과 맞물려 주목받는 것이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네. 게 있는데 오늘 네네. 9월부터 네. 퇴직연금 계좌로도 매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국채는 일반적으로 안전적이지만은 수익률이 네.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네. 예금보다는 높지만은 좀 낮은 편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를 도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제 안정성을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는 그냥 예금만 운용하고 있는데 이제 국채를 도입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채권도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채권이라는 게 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면 내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가지만 반대로 금리가 오른다면 내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예. 물론 만기까지 보유하면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기까지 보유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무슨 30년 예, 뭐 이게 20년, 국채 이런 30년. 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 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런 거 어렵다? 그러면 기금형으로 하시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사들의 책임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3월부터는 수수료 공시 체계가 비율에서 총액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은 몇 퍼센트를 떼겠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얼마를
몇 원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어. 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수수료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때 원가를 다 공개하고 파는 이런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김치찌개 먹는데 음식점에 김치찌개 10,000원인데 원가는 5,000원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책임성을 강화하지만 비용으로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건 아니고 운용면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약간의 또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시 감독을 정부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보면 그 가입 단계에서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투자 목적에 맞지 않는 설명을 한다든가 투자자들이 보통 민원 사례를 보면 나는 그런 거 몰랐다. 이게 손실을 보면 너네가 보상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손실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만 잘 돼서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그 성향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금융에 대한 인식 수준이 좀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이 자연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퇴직연금 뭐 대상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뭐 국내 직장인들 생각해 보면 한 1,000만 명 되고 네. 가구로 따지면은 거의 뭐 2집 건너 한 집 정도는 지금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럼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뭐 기금형으로 뭐 사실상 이제 맡겨 놓는 거라긴 하지만은 네.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또 언제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약간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기금형이라든가 계약형으로 공격적으로 펀드를 운영하셔도 되지만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안정을 선호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굳이 공격적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내 노후 자산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정형 중심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기금형 퇴직연금에서 가장 큰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대부분 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산을 점점 더 안전하게 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 40대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5, 60대가 되어가서 이제 연금을 인출할 시기가 다가오면 조금 투자 비중을 점점 낮춰서 안전 자산 중심으로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또 이런 거 관련돼서 TDF라고 이렇게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맞춰서 비중을 조절해주는 펀드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찾아보시면 본인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연금 수령과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일찍 하는 건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예. 과거처럼 55세, 60세에 내 연금을 타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맞지 않다. 돈이 급해요. 요즘 왜냐면은 55세에 퇴직하는 분들도 많아요. 죄송하지만 일하셔야 됩니다. 아, 일 안 하고 연금으로 어떻게 안 낼까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예. 내가 뭐 70세, 80세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 90세, 100세를 살게 된다면 그러니까 수령이 늦을수록 어쨌든 더 많은 금액이 굴러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럼요. 금액을 네. 더 한 달에 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건강이 아주 나쁘거나 뭐 이러지 않으신 경우라면 최대한 젊을 때 일을 더해서 연금을 더 쌓아 놓으시고 그리고 연금 계시는 65세, 70세 이후로 늦추는 것이 오히려 노후에 더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참 세상에 공부할 것 같고 공부 제대로 안 하면은 거짓골을 모면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또 네. 이렇게 인터뷰도 합니다. 또 다음에 이슈가 되면은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전체는 부분의 총합과 다르다.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2월 16일 월요일 오늘은 독일 게슈탈트 심리학의 선구자 쿠르트 코프카의 문장으로 문을 엽니다. 게슈탈트란 전체의 모양을 뜻하는 독일어인데요. 산수의 세계에서 1 더하기 1은 언제나 2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 특히 정치는 그 명쾌한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 채 양만 늘어난 덧셈은 혼란이 되고
제대로 된 섞임은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변혁이 되기도 합니다. 수소와 산소, 불에 잘 타거나 남을 태우는 이 기체들은 이 둘이 정확한 비율로 결합하면 불을 끄고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전혀 다른 물질로 다시 태어납니다.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선 질적인 전환, 우리는 이것을 화학적 반응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도 거대한 실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그리는 행정 통합부터 세력을 합치는 정계 개편까지 지금의 이 분주한 더하기들은 과연 단순히 덩치만 불리는 물리적 결합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화학적 융합일까요? 김준일의 뉴스공감 설 특집의 이름은 더하다입니다. 그 첫 시간인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셈법과 화학 반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공감인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깊이 있게 펼쳐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응원을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공감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시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셈법, 온통 더하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합치고 당을 합치고 세력을 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더해야 할 진짜 정치 이야기 넓고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에 우리 월요일의 식구들 한데 모이셨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거시적인 지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선거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대표님.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를 들면 50%냐, 60%냐, 뭐 30% 미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 큰 틀에서 선거 결과는 많이 바뀌지 않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60%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2018년 지방선거가 딱 비슷했죠. 조기 대선.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진행이 되는 지방선거였는데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대통령 긍정률이 80%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예. 83%였고 2018년 선거 2018 직전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2018년 5월 첫 주죠. 그러니까 4월 마지막 5월 첫 주에 그러다 보니까 6월 달까지 가면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역대급이었죠. 80% 돌파. 그리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55.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2018년 2월 첫 주 정도 되면 그때는 한 40% 초반 지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정말로 50%를 훌쩍 넘는 예. 그 정도 당 지지도를 보여준다. 그것도 대통령 취임 초반에 지금 뭐 취임 1년이 안 된 시점에서의 국정 뭡니까 지지도 그러니까 긍정률 이것에 후광 효과에 힘입어 예. 그렇게까지 높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 여당이 얻을 걸 다 얻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 주신 대통령 긍정률이 가지고 있는 후광 효과는 엄청 강하죠. 그렇군요. 그 MBS 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026년 2월 2일에서 4일 만 18세 이상 1,003명 전화면접 조사 2월 첫째 주 조사인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63%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은 AR에서도 한 50% 중반, 그리고 전화 면접은 60%뭐 안팎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갤럽 최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예요.
여당 승리 44% 그리고 야당 승리 32%를 얘기를 했으면은 이게 굉장히 여당에는 청신호, 야당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종혁 기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한 12% 포인트 격차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좀 국민의힘이 고전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전체적인 구도와 흐름 추세는 여당 프리미엄이 지금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고 방금 김병식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지금 집권 8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국민들과의 허니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야당이 불리한 이유는 정권 안정론이 정권 견제론을 압도하고 있고 또 오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내란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 구도가 내란 심판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여권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야권에 확실히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또 여전히 지금 보수 내전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권이 하나로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고 지금 집안 싸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그 여론조사에서 이런 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소개한 여론조사는 2월 3일에서 5일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갤럽 여론조사고요. 예,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슈들을 하나씩 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통 17개 광역 지자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7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박정호 기자. 네, 지금 광주 전남 통합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주 전남 이 특별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자체장이 탄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곳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한을 제대로 주지 않는 통합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조 원 지원한다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 발전 통합 5극 3특 이걸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특히 대전 충남은 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권한을 이 정도로 주면 통합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이번에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부산 경남 이쪽 같은 경우는 로드맵을 좀 길게 잡아놨어요. 이번에 당장이 아니라 내년 또 내후년 출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건 대전 충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초반에 뭐 김태흠 충남지사가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이랬던 것과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거 지방자치 할 수 있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그런 비용도 이런 거 정부가 대주는데 왜 대전 충남은 또 이걸 안 대주고 뭐 재량권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걸로 해주냐? 뭔가 차별이 있다. 왜 광주 전남만 챙겨주고 우리는 안 챙겨주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중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궁금한 게 네. 그게 더 정부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기 위한 전략적인 보이콧이냐 아니면은 아예 이번에는 선거를 대전하고 충남하고 따로 뽑는 게 국민의힘 우리한테 유리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추진 통합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발을 뺀 거냐 어느 쪽에 좀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구도상 또 뭐 여론조사 이런 것도 각 당에서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 합하는 거 이게 좋은 수가 아니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여당 승리 의견이 야당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예. 중원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통합 이슈에 끌려 들어간 듯한 뭐 그렇게 되면 여권 후보가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 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통합 이슈는 좀 배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예. 이건 사실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는 있지 않았던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좀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게 예를 들면은 뭐 세종시를 만든다든지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좀 과거에 준 적은 있지만은 이런 행정통합은 한 번도 있던 일은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좀 작용할까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논의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거는 이제 처음이고요. 광역 단위에서. 그렇게 됐을 때 호남이 지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호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후보들이 그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
별로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필승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판을 흔들 수 있는 어떤 통합이라는 이슈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광주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이제 고향은 전남이기 때문에 나도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는 건데 그 핵심에는 사실은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 그 발전, 요게 이제 확실한 거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충남과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으로 인한 그 수혜, 그것도 이제 매우 뭡니까 뭐 단비와도 같겠죠.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지금 완전히 목마른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 같고요. 근데 광주하고 전남은 좀 다릅니다. 완전히 이게 아니면은 사실 지역에서 지역의 이제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예. 어떤 절박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사실 광주 전남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라면 지금 더군다나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제 가설인데요. 그러면은 통합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있는 후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게 예. 가장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나오고 뭐 어떻게 되는데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지역에 물꼬를 터줄 수 있다라고 하는 후보가 갑자기 등장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확 유권자들 눈에 띌 수가 있죠. 대전 충남은 그 유권자들이 통합에 그렇게 아주 대단히 통합 여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은 통합 여론이 우세한 데다가 가령 나는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아. 이러면 이제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지역 발전론 그리고 그게 이제 구현되는 방식이 누가 더 찐명이냐 뭐 이런 걸로 누가 더 이재명의 복심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실제 선거판에서는 그렇게 이제 선거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김종인 기자. 네. 뭐 뒤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있다는 선거 이후로 네. 뭐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그거 그 이후에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되지만은 네. 그럼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호남에 그동안 공을 엄청 들여왔어요. 엄청 드렸죠. 엄청 들여왔는데 네. 이제 독자적으로 각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데 네. 행정 통합이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후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의 명운을 걸고 호남에 집중을 해왔어요. 예.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경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민주당, 그러니까 정청래의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권에 유리한 구도거든요. 하지만 광주, 전남, 호남은 민주당의 진보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혁신당한테 우세하게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못하면 정청래의 민주당도 이긴 게 아닌 상황이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이 되면 사실 정청래 대표랑 조국 대표가 합당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제1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어떤 성적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한 명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합당을 하면 어쨌든 호남에서의 성적표는 우리가 다 사실상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합당이 안 됐다라고 하면 혁신당과 민주당 모두 호남에서 전력 투구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는 선거 연합 이런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혁신당 내부 여론조사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샘플 많이 돌린 비공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혁신당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초단체에서 7개 정도 박빙 우세 혹은 선전하는 거 다라는 여론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혁신당에서는 호남에 지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제 누가 찐명이냐 지역 발전론이 되면은 이게 약간 그렇죠. 혁신당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결국은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다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박정우 기자. 네. 이게 이제 맥락들이 좀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그 전주였죠. 그 이제 합당 추진 문건이 나오면서 이거 짜고 치는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특검 추천에서 이제 변호사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쾌했다라는 이건태 의원의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뭔가 이게 견제 심리가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렇습니까? 동력을 언급하신 두 가지 사안을 거치면서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가 좀 뒷받침해줘야 된다. 입법과제 빨리 처리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말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말 속에 뼈가 있어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 뭐 합당 얘기 가지고 아니면 다른 일 가지고 이렇게 시간 보낼 때가 아니야. 예. 국회에서 법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민생 챙기고 또 이제 관세 문제 해결하고 이래야지. 너무 답답해. 이 얘기를 사실상 국회를 향해서 했지만은 이게 사실상 민주당 여당을 향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 추천에서도 질타가 있었다는 전언이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인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국회 여당 그러면 안 돼. 질타한 셈이 됐거든요.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쐐기를 박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는 거야. 법 만드는 거야. 이걸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 의총 과정 뭐 취재를 해보면은 20여 명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합당 반대도 있고 합당 나중에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방송의 기준으로는 지금 사전 녹음이기 때문에 네. 약간 추후에 변동이 될 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합당은 어려워졌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김봉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선거가 뭐 구도, 뭐 바람, 인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야권 분열이냐, 소위 말해서 여권 분열이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이지만 후보를 냈을 경우에 계속 이제 격전지에서 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표가 민주당 범민주 진보의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보려고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다자구도가 확실해진 것 같. 물론 선거연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은 다자구도가 지금 확실해진 거예요. 뭐 보수 진영도 지금 개혁신당도 현재 시점에서는 뭐 선거연대 안 한다라는 입장이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지금 현재 전망은? 그렇죠. 합정연행을 안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당 후광 효과라든지 뭐 대통령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인물 경쟁력인데요. 방금 이제 말씀 주셨던 그 호남에서의 두 정당의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구도에서 사실 지난번에 담양 군수 선거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경각심이 들었던 거죠. 들었던 거고 그렇게 따졌을 때에는 그 경우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경선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나가는 그러니까 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죠. 경선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내지는 경선이 이 어떤 그 동안에 이제 군수 선거 정도 되면 그 동네에 좀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한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 어떤 자기의 이제 목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조국혁신당으로 입당해서 그렇게 해서 출마하는 경우에 상당히 이게 영향력이 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양 군수 선거 제복으로서 나타났듯이 당선 가능성마저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정당이 간다고 했을 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예. 40%가 넘어가는 그 뭡니까? 이번에 뭐 갤럽이라든지 MBS 둘 다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방금 소개해드린 그 조사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0%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하고 이제 단일화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때 민주당하고 그 새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었죠.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하고 20%대였습니다. 두 정당을 나눠 보니까 15% 18%였어요. 예. 합당한다고 하니까 비로소 30%가 됐던 그런 경우에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 2013년이었죠. 2014년이었죠. 지방선거 예. 앞두고.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합당을 하지 않아도 민주당은 사실은 굉장히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지지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은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이삭줍기를 하듯이 기초단체장을 호남에서 가져가는 것 정도만 방어한다면 나머지는 국민의힘과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격전지 전쟁을 해야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영향은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작으로 호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좀 취재를 해보면은 사실 담양 군수 선거 그 이후에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약진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지방선거 앞두고는
인재가 조국혁신당으로 안 가고 민주당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바뀐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또 지지세가 강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정치하려면은 민주당에 가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과거 담양 무슨 선거 그 당시엔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을 치른 사람은 출마를 하거나 다른 정당의 이제 후보자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인재 방지법. 그런데 아예 컷오프가 될 경우에는 출마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뭐 민주당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컷오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호남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보면서 큰 틀에서 저희가 이제 변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해보고 좀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과거의 지방선거들을 보면은 김종현 기자 네. 이제 굵직굵직하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실 그렇죠. 선거 앞두고는 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네. 2010년에는 무상급식 논쟁, 그렇죠. 2018년에는 이제 아까 김봉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한반도 평화 뭐 이런 네.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이번에도 역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행정 통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권 입장에서 행정 통합 카드는 저는 꽃놀이패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던 의지였어요. 야권에서 우리 이거 지방 소멸 이거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대전 충남 쪽에서 먼저 야권에서 하고 있던 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스피커 빅 스피커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하는 정치인데 이걸 여권에서 확 끌어와서 여권의 의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지방 소멸 위기의 하나의 대안으로 메가시티 행정 통합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지금 행정 통합 우리가 아까 잘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대전 충남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해서 안 되면 이거는 제 생각엔 여권에서는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을 여권에서 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냈는데 이거를 야권이 선거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서 발목을 잡아라고 얘기할 거고 예. 잘 되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야 음. 라고 되게 쉬운 프레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꽃놀이패를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호 기자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글쎄요 지금 많이 이제 주목 안 하는 부분인데 예. 한반도 평화 이슈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북미 대화의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죠. 네, 4월에 시진핑을 만나러 트럼프 대통령이 갈 텐데 그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만남이나 연락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사이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지금 뭐 부동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내란 척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 막판에는 제일 큰 이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 남북 평화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권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이득을 봤던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그 이슈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오면서 확실히 승리하겠다 이런 계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그 인도적 지원에 관련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북미 대화를 위한 어떤 뭐 사전 정지 작업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은 이거를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김정은이 만나면은 예. 근데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총리와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의 문답 예. 과정을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군이 김정은 심기 보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 하냐 사과해라 뭐 이렇게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이걸 뛰어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김봉신 대표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봐도 이제 변수인 거고 그 외에 만약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있다라면 정책적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예. 저는 이제 몇 가지인데 사실 지난해 말에도 마찬가지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가장 큰 변수로 많은 분들이 이제 내란 정국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예.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정국이 계속 유지되면 중도가 보수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격전지에서는 많이 이제 바뀌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도가 보수를 찍을 수 없는 게 지금 내란, 요게 이제 더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란 정국이 해소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이제 떠올라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실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에 대해서는 이 MBS 방금 그 소개해주신 그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도가 60일이 나왔습니다. 60일이 나왔는데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응답자 중에서도 이게 50을 넘어요. 예. 이 정도 되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냐? 시장이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 뭐 경제나 부동산 다 심리인데 대중 심리로서 이 정도 여론이 조금 더 무르익는다면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긍정률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하방 압력이었습니다. 20%대였어요.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긍정률이 대략 한 60 정도 흐를 때 그러면 외교에 대한 것은 요거보다 조금 좋은 정도, 60% 조금 넘는 정도였고요. 예. 부동산이 가장 낮았습니다. 20%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올라와주면 그러면 대통령 긍정률을 치고 더 올라가는 것인가? 거기에 방금 말씀 주신 외교에서의 한반도 문제, 한반도 평화 드라이버가 있으면 이거는 정말 대통령 긍정률이 60% 중반에서 시작해서 과연 70%를 넘을 수도 있는 건가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예. 5월 9일에 그 지방선거 직전 한 달 전쯤에 이게 만약에 성과가 안 좋으면 그러면은 야당의 공격도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양측이 여야가 후퇴가 없는 진정한 전면전, 선멸전을 할 만한 이슈가 바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서울과 인천, 경기 이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의 승부에 아주 강탈을 할 수 있는 최대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소개시켜드린 MBS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부동산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론이 반반이었어요. 예. 47대 44 47대 44. 그래서 예. 오차 범위 내에서 근데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부동산 대책이 긍정 평가를 받는 거를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오차 범위 내지만은 긍정 평가가 수치적으로도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눈에 띄는 건데. 자, 그럼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고 개별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정책적인 카드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그럴 때 이제 야당은 그나마 이제 정부의 실정을 좀 지적도 하고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뺄셈의 정치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내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지금 그 당내에서 지방선거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 측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지방선거를 외환 확장 없이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지난 대선 결과를 오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대선 결과가 소수점 빼고 말씀드리면 49대 41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동혁 측 지도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바닥을 쳐도 41이다. 선거 막판이 되면 지지층 결집한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랑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밀어내면서 우리가 뺄셈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비명 행사 공천했지만 총선에서 압승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기자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설전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런 식의 논리 또 이야기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산토끼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집토끼,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많이 모으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었어요. 예. 물론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민주당의 그 정청래 대표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보다 더욱 강하게 장동혁 대표랑 장동혁 대표의 그 측근들을 보면 중도는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예. 그 사석에서나 백브리핑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많이 뭉치게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진짜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주에 약간 해프닝 같은 게 있었는데 박정호 기자. 네.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윤호개인을 내세워가지고 선거 치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절연하는 건가?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입장 변화 없다. 같은 날 또 나왔어요. 그리고 전한계 씨는 갑자기 또 뉴스에 나와가지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당에서는 이렇게 좀 우리랑 거리를 두고 하지만은 우리한테 열심히 해달라고 했어. 뭐 이렇게 뭐 이게 좀 엑스맨 아닌가? 이거 말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쪽과 절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국민들이 판단할 때 절연했구나, 손절했구나 이런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 우리가 이른바 이제 내란 세력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과도 이제 나오게 선고도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확실히 끊어냈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전환기 씨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이미 다 뭐 사과했다. 그러니까 대표의 그 언어, 대표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는 다 알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유튜브 방송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땐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볼 때는 절연 안 하려나 보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코어 지지층만 가지고 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기자들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전환기 씨, 고성국 씨 강성 지지층 앞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자 아메리카노입니다라고 하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고 네. 자, 외연 확장 해야 되잖아요라고 하는 쪽에다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고 그래서 자꾸 그 이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나 취재 기자들은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뭐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우린 이거 모두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 다음에 또 기자들이랑 설전을 하죠. 그렇군요. 그게 섞여서 미지근한 이도저도 아닌 아메리카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김봉치 대표님이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내란 정국이 지방선거까지 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매우 어려울 거다. 근데 국민의힘 쪽의 얘기 뭐 나오는 언론 보도나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죠. 선고가 있고 2월로 어쨌든 그 좀 어지러운 정국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내란 어떤 프레임은 끝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로 보십니까? 상황은 반반인데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뭐 사실은 탄핵 인용이 지난해 4월 4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때까지 언론에서 이러저러한 또 수사 결과 또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내란 정국이 완전히 소멸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든지 하는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2심은 좀 더 뭐 힘을 주어서 검찰이 좀 뭐 보강을 한다든지 수사를 해서 또 증거를 제시하고 이러면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텐션 그러니까 긴장감을 확 낮춰서 이게 해소됐다라고 할 법하지가 않습니다. 예. 긴장감이 해소되던가 아니면 이슈가 완전히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은 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금 그 두 분 기자님 말씀 주신 거는 사실 윤호개인 세력이라든지 그쪽을 아주 단단하게 모아서 더 이걸 굴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한국갤럽이 최근에 이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 예. 보수와 진보를 각각 매우 보수, 뭐 약간 보수, 또 매우 진보, 약간 진보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규모를 따지면 매우 보수가 1,001명 조사할 때 67명 잡혔습니다. 67명이요. 예, 그러면 퍼센티지로 6.7%죠. 6.7. 그 대략 제가 계산하기로도 최근에 매우 보수라는 분들을 대략 봤을 때 많을 때 10위까지 갈 것 같은데 최근은 8 정도에서 머무르고요. 예. 적게 잡힐 땐 6 정도입니다. 6에서 8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윤 어게인이라고 통칭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그 규모가 최대한 이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10%에 못 미친다. 못 지금은. 미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보수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매우 진보가 57명 잡혔으니까 5.7%입니다. 그럼 여기도 그러면 매우 보수보다 매우 진보가 좀 작네라고 예. 하실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중도가 진보 성향이신 분들의 의견 분포와 따라가면서 사실은 진보는 내부에 매우 진보와 약간 진보가 의견 분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가 진보 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매우 보수와 약간 보수인 분들의 의견 분포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그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뭐 탄핵에 대한 입장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란 정국을 구성하는 그 이슈군 중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보수 이분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약간 보수가 한 21, 2%거든요. 예. 매우 보수는 한 6, 7%라고 지금 따졌을 때 약간 보수인 분들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하고도 의견 분포가 비슷할 정도로 이거 내란이다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돼서 뭐 제명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와는 의견 분포가 약간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면 이 매우 보수적인 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 시절 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바이든 날리면 뭐 만 5세 입학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분포가 약간 흔들렸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포지셔닝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도 일부 있겠다 싶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이념적인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중도 보수마저도 반분당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에서 네. 이재명 대표도 비명행사하고도 이기지 않았냐. 우리도 네.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조금 팩트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오해가 너무 많아서 네. 그때 당시에 지지율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비명행사 공천 때 엄청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길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그거를 반등시킨 게 의대 정원 2,000명. 그렇죠. 그리고 황상무 이제 발언, 뭐 대파 논란, 그리고 이제 런종섭 사태 이걸로 그렇죠. 다 반응이 된 거지. 그러면은 이게 성사가 되려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삽질이 연달아서 나오면은 이제 이길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삽질 3연타 정도 네, 나오면 3연타 정도 나오면은 이제 그래서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가설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개 격전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사람들이 많은 데는 뭐 서울이겠죠.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서울이 아무래도 수도이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약간 대선 후보급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 판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좀 고전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 주신 여론조사는 최근에 전화 면접을 서울 지역을 잘 안 한 것 같고요. 전화 면접을 했던 것은 신년조사 2026년 신년조사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오세훈 현 시장하고 민주당 그 후보들하고 대등했습니다. 예, 전화 면접은. 근데 ARS를 하면 오세훈 시장보다 민주당 그 후보들이 뭐 강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몇 가지 팩트는 바로 이와 같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간에 자당 그러니까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기가 개인기를 아직은 잃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에서 오세훈 시장이 불리하기도 한데 유리한 이슈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슈 파이팅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당이 어떻게 또 캠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게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후보는 지금까지는 후보가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후보가 대선 주자급일 것 이런 게 있고요. 행정 전문성을 띌 것 이런 게 있고요. 호남 후보는 그 이기지 못했는데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이긴다면 새로운 역사가 될 것 같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정원호 후보는 행정가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정국에서 기여를 하지 않은 행정가 출신을 서울시장 후보로 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그 제가 전에 2월 첫째 주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44, 그리고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32, 그래서 12% 포인트 차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당 당선이 40, 야당 당선이 42였어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지만 수치적으로는 야당이 더 높을 정도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좀 오세훈 시장 제가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막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오 기자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힘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이제 서울이 보수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표심이 어떻게든 작용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후보로 나왔을 때 예. 그때 격전을 벌이다가 새벽에 강남에서 뒤집히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더 보수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한강벨트라는 말이 없었죠, 잘. 근데 지금은 다 한강 주변에 한강벨트가 돼서 보수적인 그런 인적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선 주자급 이게 말씀하셨지만 대선 주자급에다가 또 장동혁 대표 체제와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내가 보수의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급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매일 SNS에 올리고 지적하는 게 제 느낌에는 예. 서울시장 선거를 좀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물론 강남 보수적인 표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할 때가 부동산 말고 코스피라는 증시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부동산에서도 좀 정책적 이슈 파이팅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나서서 하는 게 아니냐.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원 씨의 나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한 건데 양자 대결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가상의 후보죠. 47.5, 오세훈 현 시장이 33.3. 그래서 ARS 조사인 거를 감안을 해도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오세훈 시장 쪽 요즘 분위기 어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 측 인물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다음에 정원호 그 성동구청장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가 됐죠. 여러 만나보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여러 후보들 중에서 정원호 구청장을 제일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정원호 구청장을 제가 실제로 만났을 때 정원호 구청장이 이런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민주당 일단 경선은 우리 당원들은 될 사람 1번, 이길 사람, 그러니까 일 잘할 사람 2번, 그다음에 3번 당색에 강한 사람 3번 기준을 뽑을 건데 될 사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제가 제일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 제일 잘할 사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픽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을 표출하는 느낌이었고 제가 받은 느낌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민주당의 다른 현역 의원 그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현역 의원들보다 행정가 이미지가 강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색이 덜한 정원호 구청장을 가장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구도 자체가 유능이냐 무능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오세훈 시장이 전에 나와서 본인이 이겼던 사람들이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이제 최근에 송영길 다 네. 이제 본인도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다 의원들, 뭐 그렇죠. 정치인들하고 붙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가하고 붙어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국을 다 갈 수는 없고 몇 군데 격전지 관심이 많은데 의견을 여쭤볼게요. 부산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시장은 전재수 현 의원, 그러니까 전 장관이 굉장히 선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형준 시장이 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도 진짜 이거는 진짜 맞추기 어려운 데가 부산인데요. 예. 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선에 그 일부 유튜버들 부산이 18석이었는데 당시 총선이었죠. 예. 18석인데 절반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 부산이 뒤집어진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11군데가 격전지였다. 뭐 10석까지 가져올 수 있다. 뭐 10석.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결과는 부산 북구 하나, 전재수 하나 예. 챙기고 나머지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뭐 서울 뭐 고령화됐다고 하는데 부산이야말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도시이기도 하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는 거의 바닥을 다 안 가본 골목이 없을 정도로 다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당의 후광 효과를 입었을 때에 오히려 부산에서는 불리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정구청장 선거 재보궐이었습니다. 예. 그때 일부 조사에서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에서 금정구청장 재보궐에 민주당 후보 당시 조국혁신당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졌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저는 지금 부산에서 지금 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 ARS 조사 정도로 해서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바뀐 게 있죠. 정권이 바뀌면서 해수가 간다든지 네. 부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또 소위 말하는 지역 개발론이 좀 먹히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건 부산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해수부 하나 내려왔다고 부산에서 그렇게 부산의 민심을 대변했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표를 그러면 민주당 후보한테 줄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단일 후보로 조국이 나가고 그리고 전재수가 같이 뭐 움직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가설 지금은 다시 제로 베이스로 다시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부산 민심을 철저히 공부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역이 부산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 전재수 의원을 만나가지고 만나셨어요? 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부산에서 놀라는 게 20년 동안 해수부 뭐 온다, 뭐 해양 수도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6개월 만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정말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부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박형준 시장이 후보로 되는 거죠. 최근에 장도혁 대표도 따로 만나고 굉장히 네.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까 서울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역 그 오세훈 시장이 꼭 공천받나 보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엄청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 후보도 우리가 꼭 박형준 현 시장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제가 최근에 박형준 시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받았더니 물론 음성 녹음된 아. 전화였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예. 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개 얘기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형준 시장이 좀 쉽지 않게 나오니까 박형준 시장도 지금 마음이 급하다. 예. 방증 아니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뭐 짚어봐야 될 게 굉장히 이번에는 관심 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뭐 강원도도 강원도, 네. 이제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이광재 전 의원이 지금 포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상호를 밀겠다 이렇게 되면서 김진태 대 우상호 이것도 굉장히 뭐 매치업이 흥미롭고 대전 충남에는 또 누가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관심이고 경남지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예. 또 뭐 지방선거까지 아직 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 이제 짧게 1분씩 좀 여쭤볼게요. 자 지방선거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걸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들 뭐 변수들 이런 것들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먼저 대표님. 예. 글쎄 저는 역시나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격전지에 이제 총력을 다할 텐데요. 아까 이제 비명 행사 말씀 주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비명 행사가 있었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역 중진 재배치라고 있었습니다. 재배치된 현역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김태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장관을 했던 박진 장관도 재배치돼가지고 그냥 낙선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 뭡니까 이제 대권 가도를 향해서 달리는 당 대표가 나머지 잠룡들을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또 다시 물갈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물갈이가 가져올 후폭풍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격전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박정호 네, 기자.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5,300선까지 막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가다가 꼬꾸라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예. 뭐 사실은 이게 많이 올라온 거죠. 올라왔는데 이게 4,000선까지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망하는 또 민심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4천도 대단한 거긴 대단한 한데 거예요. 그렇지. 눈높이가 이제 우리는 맞아요. 5천을 향해서 넘고 6천을 그렇죠.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게 아. 코스피 지수라는 게 물론 이제 민생과 괴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질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또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잘 유지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그 코스피가 더 갈 수 있게, 아니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게, 민생이 더 좋아질 수 있게 그런 청사진도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김종희 기자는 네, 어떻게 저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권력 투쟁 대신 민생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고, 야권 같은 경우에는 보수 내전 대신 보수 재건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해야 된다. 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정치 15년 넘게 출입하면서 느끼는 건 정치의 묘수는 없다. 근데 양당 모두가 늘 역전 만루 홈런 한 방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도의 길을 하나 가는 게 민심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심을 향해서 가는 정당이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설 특집 더하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에 선을 지우고 세력을 합치는 정치의 거대한 셈법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물리적인 양적 덧셈을 넘어 국민의 삶에 희망을 보태는 질적 변화가 절실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는데요. 부디 국민들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 기대해보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라디오로 발행된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 주셔서 청취자분들의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갈무리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